여러분, 1,000억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으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 앞에는 차가운 저택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2살, 서울 강남에 사는 박진우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성공한 사업가라고 부릅니다. 건설업으로 시작해서 지금은 여러 계열사를 거느린 기업 총수가 됐죠. 통장에 찍힌 숫자만 봐도 1,000억이 넘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뭐가 중요합니까? 제 아들 민준이가 집을 나간 지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2015년 3월 15일 새벽, 20살이던 아들은 쪽지 하나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아버지, 전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이 될 수 없어요.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핸드폰도 버리고 흔적도 남기지 않고 증발해버렸죠.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저는 그저 아들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랐을 뿐인데 말입니다. 매일 밤 11시가 되면 저는 습관처럼 아들 방으로 갑니다. 10년이 지났지만 방은 그대로입니다. 책상 위에는 아들이 마지막으로 읽던 소설책이 펼쳐진 채로 놓여 있고 벽에는 아들이 좋아하던 밴드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침대에 앉아 아들의 베개를 안으면 눈물이 핑 돕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이 아픕니다. 목구멍이 메어와서 숨을 쉴 수가 없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미안하다. 텅 빈 방에 대고 중얼거리는 제 모습이 얼마나 초라한지 모릅니다. 1,000억이 뭡니까? 아들 하나 잡지 못하는 무능한 아버지일 뿐입니다. 저는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다. 전국 최고의 심부름센터를 고용했고 사설 탐정만 해도 20명이 넘습니다. 매달 2억씩 쓰면서 10년 동안 찾았습니다. 김 비서가 보고를 올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서류를 받아들지만 결과는 늘 똑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이번에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심장이 조금씩 얼어붙는 걸 느낍니다. 처음에는 분노했고 그 다음에는 슬펐고 지금은 그냥 텅 비어버렸습니다. 회의실에서 임원들이 사업 계획을 보고해도 귀에 들어오질 않습니다. 골프장에서 사람들이 농담을 해도 웃을 수가 없습니다. 고급 레스토랑에서 비싼 음식을 먹어도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제 하루는 마치 시계 톱니바퀴처럼 똑같습니다. 새벽 5시 30분에 일어나서 서재로 갑니다. 아들 사진을 10분 동안 바라봅니다. 그리고 회사로 출근해서 저녁 9시까지 일합니다. 집에 돌아오면 11시, 아들 방에 가서 1시간 동안 앉아 있습니다. 새벽 1시에 잠들고 악몽을 꿉니다. 아들이 어딘가에서 힘들어하는 꿈을 말이죠. 처음에는 정말 뿌듯했어요. 아들이 태어났을 때 말입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을 품에 안았을 때 맹세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제가 겪었던 가난을 경험하지 않게 하겠다고. 최고의 교육을 시키고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주겠다고. 그래서 민준이가 5살 때부터 영어, 중국어, 수학, 피아노, 바이올린을 가르쳤습니다. 초등학교 때는 오전 6시에 일어나 학원 3곳을 돌았고 중학교 때는 특목고 진학 준비로 주말도 없었습니다. 아빠, 저 오늘 친구들이랑 놀고 싶어요.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할 때마다 저는 엄하게 대답했습니다. 민준아, 지금 놀 시간이 어디 있니? 내 미래를 위해서야. 나중에 감사할 거야. 나중에 감사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정말로요. 하지만 아들은 점점 웃음을 잃어갔습니다. 고등학교 때쯤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대학은 제가 정해준 경영학과에 들어갔지만 1년 만에 그만뒀습니다. 그리고 20살 생일이 지나고 한 달 뒤, 아들은 사라졌습니다. 오늘도 김 비서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37번째 보고였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강남의 야경이 화려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1,000억이 있어도 사랑하는 아들 하나 곁에 둘 수 없다는 게 이게 제 인생입니다. 황금빛 감옥에 갇힌 늙은 아버지의 공허한 일상입니다. 언제부터인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정확히는 2025년 3월 15일, 아들이 사라진 지 정확히 10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 5시 30분, 늘 하던 대로 일어나 서재로 향했습니다. 민준이 20살 생일 때 찍은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사진 속 아들은 억지로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그 웃음이 얼마나 힘든 것이었는지. 민준아, 아빠 정말 미안해. 사진을 가슴에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62살 남자가 새벽에 혼자 앉아서 우는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오전 10시 김 비서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오늘 주치의 선생님께서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무슨 일인가? 건강검진 결과 상담이라고 합니다. 병원 VIP실에서 담당 의사 이경수 박사를 만났습니다. 그는 20년 넘게 저를 봐온 주치의였습니다.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려도 될까요? 말하게. 회장님 혈압이 180에 육박합니다. 스트레스 수치도 심각하고요. 이대로 가시면 1년 안에 큰일 날 수 있습니다.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하지만 저는 담담하게 물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라는 건가? 아드님 찾는 걸 그만두십시오. 그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어요.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10년입니다, 회장님. 10년 동안 전국을 뒤졌지만 찾지 못했습니다. 이제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아드님은 스스로 사라진 겁니다. 찾아지길 원하지 않는 거예요. 자네가 뭘 안다고 그런 소리를 하나? 제가 뭘 압니까? 하지만 회장님이 이렇게 무너지시는 걸 더 이상 볼 수가 없습니다. 제발 놓아주십시오. 그날 저는 병원을 박차고 나왔습니다. 운전기사가 차 문을 열었지만 타지 않았습니다. 김비서. 예, 회장님. 자네들은 먼저 가게. 나는 혼자 걸어가겠네. 예. 하지만 회장님. 혼자 있고 싶다네. 62년 인생에서 처음이었습니다. 경호원도 없이, 운전기사도 없이 혼자 거리를 걷는 게 말이죠. 강남대로를 걸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평생 사람들 사이를 걸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늘 고급 승용차 뒷좌석에서 창밖을 내다봤을 뿐이었죠. 민준이도 이런 세상을 살고 있을까요? 사람들 틈에 섞여서 걷고 지하철을 타고 평범하게 살아가고 있을까요? 발걸음이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강남을 벗어나 신림동으로, 신림동을 지나 봉천동으로 그렇게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비싼 수제 구두가 땅에 닿을 때마다 아팠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가 넘어서 어느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좁은 골목길 양쪽으로 허름한 가게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낡은 분식집, 작은 슈퍼마켓, 오래된 세탁소. 제가 평생 들어가 본 적 없는 곳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더 이상 비서나 탐정에게 맡기지 않기로. 제 발로 직접 찾기로. 아들이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이 평범한 동네들을 하나하나 걸어보기로.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다른 동네를 걸었습니다. 강북의 쪽방촌, 영등포의 고시원 밀집 지역, 구로 디지털 단지의 원룸촌. 제가 몰랐던 서울의 또 다른 얼굴들이었습니다. 임원들은 놀랐습니다. 30년 넘게 한 번도 지각한 적 없던 회장이 회의에 늦고 약속을 미루고 갑자기 외출한다고 하니까요. 회장님, 어디 가십니까? 산책 좀 하고 오겠네. 산책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필사적인 순례였습니다. 마지막 희망의 불씨를 붙들기 위한 몸부림이었죠. 2주가 지났습니다. 발바닥에 물집이 잡혔고 다리가 퉁퉁 부었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어딘가에 제 아들이 숨쉬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거든요. 3주째 되던 날, 저는 상계동에 있었습니다. 낡은 아파트 단지 사이로 재래시장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떡볶이 냄새, 튀김 냄새, 생선 굽는 냄새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뭔가 딱 소리를 내며 가슴속에서 깨지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해준 게 뭐가 있을까요? 비싼 음식, 큰 집, 좋은 차. 하지만 정작 이런 평범한 행복, 시장을 함께 걷는 소소한 즐거움은 한 번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떡볶이 가게 주인 아줌마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가게 앞에 주저앉아서 울고 있었던 겁니다. 괜찮습니다. 그냥 아들 생각이 나서요. 아이고, 힘드시겠어요. 낯선 아줌마의 따뜻한 위로에 눈물이 더 쏟아졌습니다. 1000억이 있어도 살 수 없는 게 바로 이런 사람의 온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다시 민준이 방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제 두 발로 서울 전체를 걸어서라도 반드시 찾기로 했습니다.
의사가 뭐라든, 주변에서 뭐라든 상관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니까요. 죽는 날까지 아들을 찾는 게 제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4주째 접어들었을 때 저는 성북동에 있었습니다. 경사진 골목길을 올라가면서 숨이 가빠왔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하루에 20km씩 걷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오후 2시쯤 한 골목 입구에서 발을 멈췄습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 골목 안쪽으로 들어가야 할 것 같았습니다. 골목은 생각보다 깊었습니다. 양쪽으로 오래된 다세대 주택들이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고 1층에는 작은 가게들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슈퍼마켓, 미용실, 부동산, 그리고 중국집. 낡은 간판에는 만리장성이라고 씌어 있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이 쓴 간판이었지만 뭔가 정겨워 보였습니다. 제 하루는 마치 시계 톱니바퀴처럼 똑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달랐어요. 발걸음이 저절로 그 중국집 앞으로 향했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내부가 보였습니다. 테이블 5개 정도 되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가게 안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 형님 또 그 농담이에요? 100번도 더 들었다니까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 목소리, 그 웃음소리. 10년 전 제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소리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이 두근거렸습니다. 천천히 가게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유리문에 얼굴을 가까이 대고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주방에서 누군가 배달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있었습니다. 검은색 배달복을 입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헬멧을 벗는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10년 만에 보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얼굴은 좀 더 여위었고 피부는 햇볕에 그을렸지만 틀림없었습니다. 제 아들 박민준이었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왔어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그토록 찾던 아들이 바로 제 눈앞에 있었습니다. 손이 저절로 문손잡이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열지 못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거든요. 들어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민준아, 아빠다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아니면 보고 싶었다 이렇게 말해야 할까요? 그때 민준이가 배달통을 메고 가게 밖으로 나오려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황급히 옆 골목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가슴이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민준이가 오토바이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찾았다. 드디어 찾았어. 중얼거리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골목벽에 기대어 한참을 울었습니다. 62살 재벌 총수가 낯선 골목에서 혼자 엉엉 우는 모습을 누가 봤다면 믿지 못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저였습니다. 아들을 10년 만에 찾은 한 아버지의 모습이었습니다. 30분쯤 지나서 정신을 차렸습니다. 다시 중국집 앞으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딸랑딸랑 문 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방에서 50대로 보이는 사장님이 인사했습니다. 자장면 하나 주십시오.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아까 민준이가 서 있던 바로 그 주방을 바라봤습니다. 제 아들이 매일 이곳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여기 자장면 나왔습니다. 사장님이 자장면을 가져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났지만 목구멍으로 넘어가질 않았습니다. 그냥 젓가락으로 면을 휘휘 저으면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손님, 입맛이 없으세요? 아, 아니에요. 맛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맛을 느낄 수가 없었거든요. 온 신경이 민준이 생각뿐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다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준이가 돌아왔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오면서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순간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이었지만 분명히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준이의 눈이 살짝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를 알아본 걸까요? 아니면 그냥 낯선 손님을 본 것뿐일까요? 민준이는 아무 말 없이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일어나서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민준아 하고 부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겁이 났습니다. 정말로요. 10년 만에 아들을 찾았는데 정작 말을 걸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거절당하면 어쩌죠? 외면당하면 어떡하죠?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저는 계산을 하고 가게를 나왔습니다. 5,000원짜리 자장면 값으로 10,000원을 냈습니다. 손님, 거스름돈요? 뒤에서 사장님이 불렀지만 그냥 걸었습니다. 골목을 빠져나와 한참을 걸었습니다.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어느 공원 벤치에 앉아서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밤 11시 집에 돌아왔습니다. 김 비서가 놀란 얼굴로 저를 맞았습니다. 회장님, 어디 가셨습니까? 연락도 안 받으시고. 민준이를 찾았네. 예. 우리 민준이를 찾았다고. 그날 밤 저는 민준이 방이 아니라 제 방에서 잤습니다. 아니,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감으면 민준이 얼굴이 보였습니다. 배달복을 입고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제 아들이 배달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물려주려던 1,000억짜리 기업은 거부하고 하루 종일 오토바이를 타며 중국 음식을 배달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아무것도 잘못된 게 없습니다. 다만 제 가슴이 미어지는 것뿐입니다. 제가 아들에게 너무나 큰 짐을 지웠다는 걸 이제야 깨달은 것뿐입니다. 다음 날 새벽 5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일어났습니다. 어제 민준이를 본 게 꿈은 아니었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서둘러 옷을 입고 성북동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8시 만리장성 중국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아직 문을 열기 전이었습니다. 건너편 카페에 들어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중국집이 훤히 보이는 자리였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시켰지만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그저 중국집 문만 바라봤습니다. 10시가 되자 사장님이 나와서 셔터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11시쯤 민준이가 나타났습니다. 검은색 패딩에 청바지를 입고 걸어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키는 제 키만큼 컸고 어깨는 더 넓어진 것 같았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더니 곧 배달복으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오토바이에 올라타서 어딘가로 떠났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30분쯤 지나 돌아왔고 또 배달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하루 종일 반복됐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쉴 틈도 없이 배달을 다녔습니다. 저녁 6시가 넘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준이는 계속 움직였습니다. 카페 직원이 이상한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밤 9시 민준이가 마지막 배달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가더니 사장님과 뭔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배달복을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9시 30분 민준이가 가게를 나왔습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말을 걸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카페를 나와 민준이를 따라갔습니다. 민준이는 골목길을 걸어 근처 편의점으로 갔습니다. 삼각김밥 2개와 우유를 샀습니다. 그게 저녁이었나 봅니다. 편의점 앞 벤치에 앉아서 먹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5걸음, 4걸음, 3걸음.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2걸음 앞에서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준이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분명히 저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싸늘했습니다. 민준아.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목구멍이 메어왔습니다. 민준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물끄러미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삼각김밥을 든 손이 멈춰 있었습니다. 민준아, 아빠다. 10년 만이구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울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삼각김밥을 쓰레기통에 버리고 우유를 손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를 지나쳐 걸어갔습니다. 민준아. 뒤에서 불렀습니다. 민준이가 멈춰 섰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할 말 없어요. 차갑고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10년 전 그 따뜻했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민준아, 아빠가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미안하면 다예요? 10년이에요, 10년.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끝인가요? 민준이가 돌아섰습니다. 얼굴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냥 텅 비어 있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전 아버지한테 할 말 없어요. 그리고 제발 절 찾지 마세요. 전 제 인생 살고 있어요. 민준아, 아빠는. 죄송합니다. 비켜주세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준이는 저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민준이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골목 모퉁이를 돌아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편의점 앞 바닥에 주저앉아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10년 동안 그토록 찾던 아들을 만났는데 아들은 저를 거부했습니다. 비켜주세요라는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제가 아들에게 그토록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겨우 일어났습니다. 비틀거리며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기사님이 걱정스러운 눈으로 백미러를 통해 저를 봤습니다.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전혀 괜찮지 않았습니다. 가슴에 큰 구멍이 뚫린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민준이 방으로 갔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민준이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들을 찾는 것과 아들의 마음을 얻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걸. 10년의 상처가 단 한마디 사과로 치유되지 않는다는 걸. 제가 너무 안일하게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포기하면 진짜 끝이었습니다. 아들이 원하지 않더라도, 저를 거부하더라도 저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들 곁을 지키는 게 제 마지막 의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매일 그 골목에 가기로. 민준이가 받아주지 않더라도, 저를 무시하더라도, 멀리서라도 지켜보기로.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1,000억이 뭡니까? 아들 하나 돌아오게 하지 못하는 쓸모없는 종이 조각일 뿐입니다. 진짜 가치 있는 건 저 골목에서 배달일을 하며 살아가는 제 아들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저는 매일 성북동 골목으로 갔습니다. 새벽 6시에 일어나서 아침 일찍 도착했습니다. 건너편 카페가 문을 열면 들어가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민준이를 지켜봤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카페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손님, 혹시 저희 단골이세요? 아, 네. 여기 커피가 맛있어서요. 감사합니다. 근데 건강은 괜찮으세요? 계속 저쪽만 보고 계셔서요. 들켰나 봅니다. 하지만 솔직하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냥 생각이 많아서 그래요. 그날도 민준이는 아침 11시에 출근했습니다. 배달복으로 갈아입고 첫 배달을 나갔습니다. 점심시간에는 쉴 틈 없이 움직였습니다. 1시간에 서너 번씩 왔다 갔다 했습니다. 오후 3시쯤 민준이가 잠깐 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가게 앞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언제부터 담배를 피웠을까요? 10년 전에는 안 피웠는데. 민준이 얼굴을 자세히 봤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여위었습니다. 볼살이 빠지고 광대뼈가 도드라졌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살아있었습니다. 10년 전 무기력하던 그 눈이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일과를 하나하나 알아갔습니다. 오전 11시 출근, 밤 9시 30분 퇴근. 점심시간과 저녁시간에 가장 바쁘고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잠깐 쉽니다. 퇴근 후에는 편의점에서 삼각김밥이나 컵라면으로 저녁을 때웁니다. 그리고 근처 고시원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민준이가 사는 곳이었습니다. 3평도 안 되는 작은 방.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강남에 있는 100평짜리 저택을 버리고 3평짜리 고시원에서 사는 제 아들. 하지만 민준이 얼굴에는 불행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2주째, 저는 민준이가 일하는 모습을 계속 지켜봤습니다. 배달을 나갔다가 돌아올 때마다 동료들과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사장님에게 친절하게 대했습니다. 손님들한테도 밝게 인사했습니다. 어느 날 비가 왔습니다. 장대비가 쏟아지는데도 민준이는 배달을 다녔습니다. 비옷을 입고 오토바이를 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우산도 없이 카페 밖으로 나갔습니다. 빗속에서 민준이를 지켜봤습니다. 빗물이 온몸을 적셨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아들이 저렇게 힘들게 일하는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습니다. 아저씨, 우산 쓰세요. 지나가던 아주머니가 우산을 씌워줬습니다. 괜찮습니다. 뭐가 괜찮아요? 감기 걸려요. 그 순간 눈물이 났습니다. 낯선 아주머니의 작은 친절에 무너진 겁니다. 제가 아들에게 베풀지 못한 바로 그런 따뜻함이었습니다. 3주째, 저는 민준이의 삶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는 가난했지만 자유로웠습니다. 아무도 간섭하지 않았고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기 힘으로 벌어서 자기 힘으로 살았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가 동료와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카페 창문을 살짝 열어뒀거든요. 민준아, 너 진짜 성실하다. 배달 한 번도 늦은 적 없잖아. 당연하죠, 형님. 이게 제 일인데요. 그래도 힘들지 않아? 하루 종일 오토바이 타는 거. 힘들죠. 근데 제가 선택한 거잖아요.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 제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제가 민준이한테 했던 모든 게 떠올랐습니다. 영어 학원, 수학 학원, 피아노 학원. 민준이가 원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시킨 거였습니다. 특목고, 명문대, 경영학과. 민준이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제 기대였을 뿐입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저는 민준이를 사랑한 게 아니었습니다. 제 욕심을 사랑했던 겁니다. 제 기대를 사랑했던 거예요. 민준이라는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한 적이 없었습니다. 한 달째, 저는 여전히 그 카페에 있었습니다. 회사 일은 김 비서에게 맡겼습니다. 중요한 결정만 전화로 처리했습니다. 임원들이 수군거렸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제가 빼앗았던 것이 무엇인지 뒤늦게 이해했습니다. 민준이의 시간, 민준이의 선택, 민준이의 인생. 그 모든 걸 제가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1000억이라는 숫자로 정당화했습니다. 이게 다 너를 위해서야. 얼마나 많이 했던 말입니까?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저를 위해서였습니다. 제 자존심을 위해서, 제 체면을 위해서, 제 욕심을 위해서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민준이가 퇴근하면서 할머니를 도와드리는 모습을 봤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고 계시는 할머니한테 다가가서 대신 들어드렸습니다. 아이고 고맙네. 젊은 친구. 천만에요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저기 모퉁이 집까지만. 민준이는 할머니를 모시고 짐을 날랐습니다. 할머니가 뭔가를 주려고 하자 손사래를 치며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밝게 웃으며 인사하고 돌아섰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아들로 키운 게 저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민준이는 저를 떠나서야 비로소 사람다워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민준이 방이 아니라 거실 소파에 누워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아들의 마음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용서받을 수 있을까? 답은 하나였습니다. 시간.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진심. 꾸밈 없는 진심이 필요했습니다. 1000억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5주째 되던 날,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였습니다. 기상청에서는 호우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오후 5시부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카페에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빗줄기가 세차게 내려왔습니다. 이런 날씨에 배달을 다니면 위험할 텐데 걱정이 됐습니다. 6시가 되자 민준이가 배달을 나갔습니다. 비옷을 입고 헬멧을 썼지만 빗줄기가 너무 강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괜히 불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우산을 펼쳤습니다. 민준이가 갔던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빗물이 발목까지 차올랐습니다. 골목 곳곳에 물이 고였습니다. 20분쯤 걸었을까요? 골목 모퉁이를 돌았을 때 오토바이 한 대가 쓰러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민준이가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준아! 소리를 지르며 달려갔습니다. 민준이는 다리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괜찮아. 다친 거야? 민준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를 보는 눈빛이 놀라움과 당혹스러움으로 뒤섞여 있었습니다. 왜 여기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일단 일어나. 민준이 팔을 잡으려고 했지만 민준이가 뿌리쳤습니다. 괜찮아요. 혼자 일어날 수 있어요.
하지만 일어서려다가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다리를 다친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민준이를 부축했습니다. 놔주세요. 안 돼. 병원 가야 해. 필요 없어요.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빗속에서 우리는 마주보고 서 있었습니다. 아니, 민준이는 앉아있고 저는 서 있었습니다. 왜 이래요? 왜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민준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너 때문이야. 내가 걱정돼서. 걱정은 무슨. 10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이제 와서 걱정이에요? 미안하다. 미안하다고 다 해요? 맨날 미안하다는 말만 하면 끝이에요? 민준이가 처음으로 눈물을 보였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이 안 됐지만 분명 울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사랑한 게 아니에요. 뭐? 아버지의 기대를 사랑했죠.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을 사랑한 거예요. 진짜 저는 사랑하지 않았어요.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것 같았어요. 아니, 가슴을 칼로 찌른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전 그저 아버지의 작품이었어요. 아버지가 만들고 싶은 완벽한 후계자. 그게 전부였어요. 민준아, 제 의견은 한 번도 물어본 적 없잖아요. 제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한 번이라도 관심 가져본 적 있어요? 목구멍이 메어왔습니다. 대답할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이 말이 전부 사실이었으니까요. 영어 학원 갈 때마다 울었어요. 피아노 칠 때마다 손가락이 아팠어요. 수학 문제 풀 때마다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근데 아버지한테 말하면 뭐라고 했어요? 민준아, 그만. 이게 다 너를 위해서야. 그 말밖에 안 했잖아요. 절 위한 게 아니었어요. 아버지를 위한 거였어요. 빗속에서 민준이가 소리쳤습니다. 10년 동안 쌓였던 감정이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민준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빗물이 고인 바닥에 무릎을 대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가 옳다. 뭐예요? 내가 옳다고. 아빠가 잘못했어. 너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 욕심을 사랑했어. 너를 위한다고 했지만 사실은 내 체면을 위한 거였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빗물과 섞여서 얼굴을 타고 흘렀습니다. 나는 아버지가 아니었어. 그냥 독재자였어. 내 인생을 빼앗은 도둑이었어. 민준이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10년 전에 했어야 할 말인데 이제야 하는구나.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일어나세요. 민준아. 일어나라고요. 무릎 꿇은 모습 보기 싫어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민준이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민준이도 울고 있었습니다. 전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어요. 아직은.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였습니다. 알아. 용서해달라는 게 아니야. 그냥 내 곁에 있고 싶어. 멀리서라도 지켜보고 싶어. 왜요? 왜 그러세요? 너를 사랑하니까. 이제야 깨달았어. 진짜 사랑이 뭔지. 너라는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게 뭔지. 민준이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병원 가요. 다리 다쳤잖아요. 괜찮아요. 안 괜찮아. 내가 데려다 줄게. 이번에는 민준이가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제 부축을 받으며 일어섰습니다. 우리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10년 만에 나란히 걷는 모습이었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갔습니다.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인대만 살짝 늘어났고 금방 나을 거라고 했습니다. 병원을 나올 때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처음으로 저한테 고마움을 표현한 순간이었습니다. 가슴이 벅찼습니다. 민준아, 나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전 집에 갈게요. 그래. 조심해서 가. 민준이가 절뚝거리며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대화다운 대화를 나눴습니다. 비록 아픈 진실이었지만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일주일 동안 저는 민준이를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시간을 주고 싶었습니다. 민준이가 생각할 시간, 마음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신 집에서 민준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돈을 주는 건 의미가 없었습니다. 민준이가 원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다면 뭘 해야 할까요? 일주일 후 토요일,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저예요. 민준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전화를 걸다니. 민준아, 다리는 이제 괜찮아요. 병원 가르쳐줘서 고마웠어요. 그래, 다행이다. 많이 아팠지? 괜찮았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어색한 침묵이었습니다. 저기, 아버지. 응.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게에 오셔도 돼요. 손님으로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진짜? 진짜 가도 돼? 네. 근데 조건이 있어요. 그냥 손님으로만 오세요. 특별 대우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알았어. 그럴게. 그리고 제가 바쁘면 말 못 걸 수도 있어요. 상관없어. 내 얼굴만 봐도 좋아. 민준이가 작게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민준이 웃음소리였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만리장성 중국집을 찾아갔습니다. 오후 2시쯤이라 손님이 별로 없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민준이가 주방에서 인사했습니다. 저를 보더니 잠깐 멈칫했지만 곧 웃으며 말했습니다. 자리 앉으세요. 뭐 드릴까요? 자장면 하나.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테이블에 앉아서 민준이가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자장면을 만드는 손놀림이 능숙했습니다. 얼마나 많이 만들었으면 저렇게 익숙할까요? 10분 후 민준이가 자장면을 가져왔습니다. 여기요. 맛있게 드세요. 고맙다. 자장면을 한 입 먹었습니다. 달콤하고 고소한 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평범한 자장면이었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맛있는 자장면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자장면을 먹으면서 우는 62살 남자. 우스운 모습이었지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아들이 만든 음식을 먹는다는 게 그게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옆 테이블 손님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너무 맛있어서 그래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맛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값진 한 그릇이었습니다. 다 먹고 계산하러 갔습니다. 민준이가 계산대에 있었습니다. 5,000원입니다. 여기. 10,000원을 건넸습니다. 거스름돈 받으세요. 됐어. 팁이야. 안 받아요. 저희 가게는 팁 안 받습니다. 민준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5,000원을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손이 잠깐 닿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다음 주에도 올게. 네, 또 오세요. 가게를 나왔습니다. 골목을 걸으면서 계속 웃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행복했습니다. 진짜로요. 그날부터 매주 화요일마다 만리장성을 찾아갔습니다. 늘 자장면을 시켰습니다. 민준이가 만들어주는 자장면을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대화가 별로 없었습니다. 오늘 날씨 좋네. 네. 바쁘지? 좀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아들과 말을 나눈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었으니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조금씩 대화가 늘어났습니다. 요즘 몸은 괜찮아? 네, 다리도 다 나았어요. 다행이다. 조심해야 해. 걱정해 주셔서 고마워요. 2달이 지났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회사는 어땠어요? 응. 아, 그냥 그랬어. 많이 바쁘시죠? 요즘은 좀 덜해. 비서한테 많이 맡기거든. 그래도 건강 챙기세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준이가 저를 걱정해주다니. 10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3달째, 어느 화요일이었습니다. 자장면을 다 먹고 일어서려는데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잠깐만요. 응. 민준이가 주방으로 들어가더니 작은 접시를 가져왔습니다. 탕수육 몇 조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비스예요. 드세요. 이거. 오늘 제가 만든 거예요. 처음으로 탕수육 담당 맡았거든요. 떨리는 손으로 탕수육을 집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바삭하고 달콤했습니다.
눈물이 또 났습니다. 맛있다. 정말 맛있어. 과찬이세요. 아직 멀었어요. 아니야. 진짜 최고야. 민준이가 수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10년의 고통, 62년의 외로움, 1000억의 공허함. 그 모든 게 이 한순간으로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김 비서에게 전화했습니다. 김 비서. 네, 회장님. 다음 주부터 화요일은 절대 일정 잡지 마. 예. 무슨 일이십니까? 그날은 내 아들 만나는 날이야.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예전에는 차갑게만 보이던 불빛들이 이제는 따뜻해 보였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우리는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부자가 아니라 두 사람으로서 말이죠. 1년이 흘렀습니다. 2026년 봄, 벚꽃이 만발한 어느 토요일이었습니다. 저는 성북동 작은 원룸에서 눈을 떴습니다. 15평짜리 원룸. 강남 저택과는 비교도 안 되게 작았지만 이곳이 더 따뜻했습니다. 6개월 전 저는 강남 집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사는 고시원 근처로 이사했습니다. 민준이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결정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사 오신 거예요? 민준이가 놀라서 물었을 때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근처에서 살고 싶어서. 문제 있니? 아니요. 근데 이렇게 작은 집은 처음이시죠? 응. 근데 괜찮더라. 청소하기도 편하고. 민준이가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자주 웃었습니다. 회사는 대부분 정리했습니다. 주식을 처분하고 계열사를 매각했습니다. 1000억 중 900억은 기부했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장학재단, 의료봉사단체. 제 이름을 밝히지 않고 익명으로 기부했습니다. 남은 100억으로 작은 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가출 청소년들을 돕는 재단이었습니다. 민준이처럼 집을 나온 아이들이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교육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버지, 이거 쟤 때문에 만드신 거죠? 민준이가 재단 소식을 듣고 물었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해. 내 덕분에 깨달은 거야. 돈의 진짜 가치를 말이야. 오늘은 일요일이었습니다. 매주 일요일마다 우리는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준이가 유일하게 쉬는 날이었거든요. 오전 10시, 민준이가 제 원룸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준비됐어요? 응, 나간다. 문을 열었습니다. 민준이가 밝게 웃고 있었습니다. 1년 전과는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더 환해졌고 더 편안해 보였습니다. 오늘 어디 갈까? 시장 갈까요? 장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좋지. 우리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성북동 재래시장으로 향했습니다. 토요일 아침이라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아, 민준이. 아버님이랑 오셨네. 떡볶이 가게 아주머니가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이 동네 사람들은 이제 저를 민준이 아버지로 알았습니다. 네, 이모. 오늘 떡볶이 맛있어 보이네요. 먹고 갈래? 서비스로 줄게. 괜찮아요. 다음에 사 먹을게요. 이 녀석, 의리 있네. 아버님, 아드님 정말 착해요. 우리 동네 자랑이에요. 그 말에 가슴이 벅찼습니다. 제 아들이 이 동네에서 인정받고 있다는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시장을 걸으면서 이것저것 샀습니다. 채소, 과일, 생선. 민준이가 고르는 걸 저는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아버지, 이거 드시겠어요? 제철 과일이래요. 응, 좋아. 사자. 평범한 대화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제가 그토록 원하던 거였습니다. 아들과 함께 시장을 걷고 장을 보고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것. 점심은 시장 앙칼국수 집에서 먹었습니다. 2인분에 10,000원. 민준이가 계산하려고 했지만 제가 먼저 냈습니다. 아버지, 제가 낼게요. 괜찮아. 아빠가 살게. 매번 아버지가 내시잖아요. 그게 좋아. 너한테 뭐라도 해주고 싶어. 민준이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 전 같았으면 거절했을 텐데 이제는 받아줬습니다. 오후에는 근처 공원을 산책했습니다. 벚꽃이 만개해서 공원이 분홍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우와, 진짜 예쁘다. 민준이가 감탄했습니다. 저도 위를 올려다봤습니다. 벚꽃 가지들이 하늘을 덮고 있었습니다. 민준아. 네. 행복하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민준이가 저를 돌아봤습니다. 잠깐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행복해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것 같아요. 배달 일은 힘들지 않아? 힘들죠. 근데 제가 선택한 거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 내 말이 맞아. 벤치에 앉았습니다. 민준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응. 저 사실 대학교 다시 다니고 싶어요. 정말? 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공부요. 경영학이 아니라 요리를 배우고 싶어요. 가슴이 뛰었습니다. 민준이가 꿈을 이야기하다니. 좋은 생각이야. 언제부터 생각한 거야? 요즘요. 중국집에서 일하면서 요리가 재미있더라고요. 제대로 배워서 나중에는 제 가게를 차리고 싶어요. 그래, 꼭 그렇게 해. 아빠가 응원할게. 학비는 제가 모을 거예요. 지금 열심히 모으고 있어요. 알았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 고마워요, 아버지. 민준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1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아들의 체온이었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저녁에는 제 원룸에서 같이 요리를 했습니다. 민준이가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했습니다. 아버지, 불 조절 잘하셔야 해요. 이렇게? 네, 그렇게요. 잘하시네요. 내 덕분이지. 간단한 저녁이었지만 맛있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텔레비전도 켜지 않고 그저 대화를 나눴습니다. 요즘 회사는 어때요? 많이 정리했어. 이제는 재단 일만 하고 있어. 힘들지 않으세요? 전혀. 오히려 행복해. 진짜 의미 있는 일을 하는 것 같거든. 저도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기부할래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같이 했습니다. 민준이가 씻고 제가 닦았습니다. 손발이 척척 맞았습니다. 아버지, 이제 갈게요. 벌써? 좀 더 이따 가지.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해서요. 그래, 조심해서 가. 현관까지 배웅했습니다. 민준이가 신발을 신다가 돌아서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응. 사랑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10년 만에 듣는 말이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처음 듣는 말일지도 몰랐습니다. 나도 사랑해, 민준아. 정말 많이 사랑해. 민준이를 꼭 안았습니다. 민준이도 저를 안아줬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민준이가 떠난 후 저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예전에는 보이지 않던 별들이 이제는 보였습니다. 천억이 있을 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보였습니다. 아들의 웃음, 동네 사람들의 따뜻함, 시장의 활기, 벚꽃의 아름다움. 진정한 행복은 함께 걷는 평범한 일상 속에 있었습니다. 매주 일요일 시장을 걷고 공원을 산책하고 같이 요리를 하고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 62년을 살면서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세상에는 너무 많다는 걸. 그리고 가장 소중한 건 바로 옆에 있다는 걸. 민준이와 함께하는 지금이 제 인생에서 가장 부유한 시간이었습니다.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진짜 풍요로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제 이야기입니다. 천억을 가졌지만 아들을 잃었고 모든 걸 내려놓고 아들을 되찾은 한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혹시 지금 소중한 사람과 멀어져 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용기를 내보세요. 진심을 전하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마세요. 진정한 행복은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함께 시장을 걷고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는 평범한 일상 속에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모두 소중한 사람들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